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혼에 관련해서 너무 그냥 후딱 지나갔는데 이혼이 그렇게 쉽게 후다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처음 이제 이야기 시작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세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요? 네, 지난 9일에 이제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고요. 이제 이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이제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하라라는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위자료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 조금 더 새로운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9일에 첫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1심과 다른 2심 판단을 노 관장이 이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네, 이게 보면 2017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8년, 9년이 다 돼가는 사건인데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먼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조정 신청을 먼저 내는데요. 네. 조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협의를 해봤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2019년도 12월에는 이제 노소영 관장도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이제 맞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이제 뭐 이혼을 인정을 하지만 22년도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액이요. 네. 물론 언뜻 봐서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구경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상상할 수가 없는 네. 금액이네요. 근데 이제 이 노 관장이랑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뭐 사람들마다 재산 분할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노 관장이 주장했던 그런 재산 분할액에는 터무니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고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위자료는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액이 20배로 상승한 1조 3,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차이가 20배나 났던 이유는 결국에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주식 지분 때문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것도 노 관장의 어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액이 되고 노 관장의 기여도에 따라서 1조 3,800여 원의 그 주식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던 겁니다. 이게 또 고액이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대의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이 됐던 사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태원 회장이 당연히 이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를 했고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것이 재산 분할액은 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300억 원의 어떤 그 비자금. 이 이슈가 굉장히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300억 원 결국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그 SK 선경그룹의 뭐 선대 회장에게 지급된 것 그것까지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또 이것까지 만약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건 좀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법이 보호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이 300억 원은 사실은 그 300억 원이 진짜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은 이혼 소송에서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노 관장 측에서는 아니 이 300억 원의 어쨌든 그 전달이나 뭐 이런 것들 인정을 하더라도 그게 나의 기여도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 최태원 입장 측에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재산 분할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다 뭐 분할액에서 빠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재산 분할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확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 입증의 과정이 좀 예상이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 네.
이게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자료는 한마디로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잘못을 떠나서 각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었던 형성했던 그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청산하고 분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뭐 되게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난 재산 분할고 위자료 때문에 이게 더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3029님께서 1조 원의 딜레마네요. 멈춰진 시간인지 흐르는 주가인지 하셨고 9882님께서는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과거사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시험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또 이혼할 때 엄청난 재산 분할로 화제가 됐던 그 부부들이 있었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재벌가에서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우리가 평소에 구경하기도 어려운 금액의 재산 분할이나 뭐 위자료가 얘기가 되지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마존의 베이조스 있죠. 베이조스도 이혼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인 맥킨지에게 재산 분할로 자신이 소유한 아마존 주식의 4%를 준다라는 말이 것으로 4%지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 이게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383억 달러였다고 해요. 달러로.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5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공개적으로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베이조스가 가진 주식의 그 현금가와 4%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뭐 한 당시의 기사로는 뭐 44조 8천억 원이 재산 분할액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의 어떤 달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은 금액일 테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사건도 굉장히 금액이 컸습니다. 빌 게이츠와 이제 멀린다 게이츠가 이혼을 하면서 21년도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재산 분할이 아마 760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이혼의 귀책 사유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유책 배우자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저 사람이랑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좀 과거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바람 피우고 새로운 여성이 있는데 부인을 내쫓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이혼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축출 이혼이라고도 많이 칭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이제 법리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유책주의라는 것입니다. 유책주의와 이제 반대되는 말이 파탄주의라는 것인데 이 파탄주의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고 어떤 부부의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면은 잘못과 무관하게 이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예요? 우리는 파탄주의?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입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예. 그렇지만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는 파탄주의로 해석될 만한 그런 판결도 종종 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지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형식적인 혼인 유지가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유책주의라면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탄주의예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다른데요. 조금 서구에서는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를 좀 인정해주는 사례가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책주의를 최초로 인정했던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도에 있었어요. 이때도 뭔가 그 자기가 어떤 축첩행위를 했는데 부인과 이혼하고자 했던 남성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면 네.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은 무시하고 축첩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잘못하고 바람 피운 남성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대법원의 판결인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떤 유책주의의 유책주의의 판결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유책 배우자는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없는데요. 네. 예외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혼인 유지가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결국에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그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배우자를 폭행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죠.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혼 소송을 이렇게 청구한 사람은 명확히 유책 배우자였던 건 맞지만, 이 부부가 협의 이혼, 뭐 소송 이혼 이런 것들을 10여 차례나 반복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소송 중에도 갈등이 너무 지속이 되어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들의 어떤 이런 그 깨진 부부 관계를 바라보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예. 이들은 결국 뭐 이혼 청구를 배척하더라도 그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 파탄 상태다라고 하여서 형식적 혼인 유지가 더 큰 고통을 준다라고 해서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재산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은 이혼의 어떤 위자료라든지 유책과 무관하게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그거는 거예요? 혼인 중에 이제 취득한 재산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혼인 중에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뭔가 자산을 쌓아서 함께 취득했던 그런 그런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 그게 반드시 누군가의 명의에만 그렇게 그 명의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부인이 계속 뭐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가사 활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면 분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가 원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고 또 그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039님께서 요즘 TV에서도 이혼에 관한 방송이 참 많다고, 정말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뭐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청취자 한 분의 질문 좀 받아보죠. 7358님이 애는 없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난립니다. 강아지도 자녀처럼 양육권 판결을 받나요? 라고 질문 네,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 질문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 가족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양육권, 친권 이런 것들은 미성년 자녀, 사람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그래서 뭐 협의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든지 자유로워요. 네. 반려견을 누가 데려갈 것인지, 누가 키울 것인지, 또 요즘엔 반려견에 대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정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이렇게 양육권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요. 네. 뭐 조정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할 때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뭐 누군가의 어떤 뭐 바람 피운 증거를 수집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뭐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 부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뭐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들로 다 처벌받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지 않으셔야 할 방법이고요. 네. 또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미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이혼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87님께서